이게 이제는 참지 않아도 된다고. 아, 제발 남의 시선 신경 좀 쓰지 말자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내 생의 가장 젊은 날이라고 속삭입니다. 특히 이 책의 소제목들이 아주 마치 오랜 속을 뻥 뚫어주는 듯합니다. 나이 60, 지금껏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이제 하고 싶은 것만 하자. 나이값 팔아 소리 하지 마라. 나는 그런 거 안 따지고 살 테니 보기 싫으면 당신의 눈을 감아라. 그죠? 이런 문장이 있는 순간 요즘 말로 사이다 한 사발을 들이마신 통쾌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람도 돈도 시간도 이제는 나만 위해서 쓰겠다 하는 챕터에 이르러서는 속으로 웃던 웃음이 어느새 바깥으로 터져 나옵니다. 이건 어떤가요? 자식들아, 내 재산은 나를 위해 모은 거란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뭔가 이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작지만 강렬한 선언처럼 다가옵니다. 35년간 6,000명이 넘는 고령자를 진료해온 와다 히데기는 노화의 속도를 결정하는 건 나이가 아니라 태도라고 말해요. 60 이후의 삶을 새롭게 설계하는 지침서 같습니다. 돈과 건강, 인간관계, 일상의 루틴까지 나를 중심에 두고 인생의 후반전을 풍요롭고 생기있게 살아가는 방법 정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해서 웃을 시간이에요. 진짜예요. 참된 인생은 끝났습니다. 이 책은 오랜 세월 타인을 위해 살아온 당신에게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라고 따뜻하게 말을 건네는 책입니다. 나이값은 해서 무얼 하나 마음 가는 대로 살아보자.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순간이다.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말일 겁니다. 흔히들 하는 말이지만 뜯어볼수록 진실입니다. 말 그대로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하루 더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노년을 걱정하며 마지막을 준비하듯 살기보다는 지금 가장 젊은 날을 최대한 누리며 살아가는 편이 훨씬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90대가 넘어서까지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따라줄 때, 뇌와 근육이 움직여줄 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보고 싶은 곳에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노후 준비이자 인생살이일 겁니다. 요즘은 60에서 70대까지도 비교적 건강한 감각과 체력으로 많은 일을 누리고 해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감성으로 문화생활을 즐기고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죠. 나이값도 못한다라는 말은 잊어버리십시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사회적인 통념에도 얽매이지 말고 그저 내가 좋고 즐거운 일을 계속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건강한 노화의 비결입니다. 60대 이후에 아이돌을 좋아해도 좋고 클럽에 가도 괜찮습니다. 아직도 연애 감정이 살아있고 성적 욕망이 있다면 그 역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사실 뇌를 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그처럼 나이값을 못하는 행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라는 소리는 지금부터 입에 담지 말기로 합시다. 인생에서 가장 젊은 오늘을 나이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온전히 누리세요. 나이 드는 것은 시간이 하는 일이지만
오늘을 어떻게 사는가는 내가 하는 일입니다. 정말 하고픈 일이 내게 있었던가? 60대 이후를 즐겁고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을 지금 당장 하기.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뭐였지? 하고 멍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틀을 벗어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보수적인 문화권이라면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길을 제시해주는 누군가도 없이 갑자기 자유가 찾아왔을 때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막막해지는 것이죠. 특히 은퇴한 60대 남성들이 이러한 모습을 흔히 보입니다. 직장에서 직함이 사라지고 더 이상 회사 사람이 아니게 되는 순간 사회적으로나 개인으로서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지금껏 나를 손쉽게 설명해 주던 그 틀에서 어떻게 완전히 해방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과감해지라고 권합니다. 혹시 줄곧 동경해왔던 드림카가 있나요? 아니면 언젠가는 꼭 가야지 하고 막연히 상상만 하던 여행지는요? 그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있던 욕망을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퇴직금으로 덜컥 저질러도 괜찮습니다. 돈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써야 비로소 제 가치를 발휘합니다. 자녀에게 물려주는 대신 포르쉐든 페라리든 한 번쯤은 온전히 나만을 위해 투자해 보십시오. 방법은 다양합니다. 친구들과 밴드를 결성해도 좋고, 정치 활동을 해보아도 되고,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 마음이 다시 젊은 날처럼 뛰기 시작하는 일, 그것을 찾으세요. 요즘 유행하는 것을 따라가 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80대의 나이에 SNS를 시작해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된 할머니도 있습니다. 보디빌딩으로 제2의 청춘을 되찾은 분들도 있고요. 새로운 것을 시작해도 좋고 오랫동안 동경했던 것을 용기 내어 꺼내도 좋습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부디 자신에게 그 자유를 허락해 주기를 바랍니다. 참는 건 이제 그만. 오직 나를 위해서만. 무엇보다 중요한 이야기.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참으면서 살지 마십시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감염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중 자주 언급되었던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면역력입니다. 면역 기능이 잘 유지되는 사람은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나 다른 질병에도 더 강하게 버틸 수 있었고, 더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뒷받침해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인생을 즐기는 것.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면역력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무리해서 하지 않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부터 우선순위에 두기. 그것이 바로 60세 이후의 삶에서 꼭 실천해야 할 지혜입니다. 보통은 연령층이 높을수록 절약과
인내를 미덕처럼 여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거나 즐거움을 스스로 제한하며 나이 들어갑니다. 젊은 시절 한때는 그러한 태도가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그러한 완고한 태도는 삶의 활력을 잃게 만드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뿐입니다. 다음 장부터는 60세 이후에 실천하면 좋은 식습관과 생활습관, 그리고 질병이나 돈, 인간관계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마주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읽다 보면 이 부분은 나랑 잘 맞겠는데? 아, 이건 한번 해보고 싶네 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하나라도 괜찮으니 일상에서 부담 없이 시도해 보기 바랍니다. 이 순간부터 인생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시간이 되어야 하니까요. 예순 넘어 왜 다이어트를 하는가?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저하되고 몸이 한층 무거워집니다. 젊었을 때보다 체중이 늘어서 체중 관리에 신경 쓰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왜 60대 이후에도 다이어트를 하는 걸까요? 나이 들어서 살이 찌고 배가 나오면 성인병으로 직결된다는 생각이 아마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듯합니다. 건강검진 후에 대사증후군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지요. 대사증후군이란 내장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된 결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같은 각종 성인병의 위험이 높아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국내에서는 지역보건소에서 대사증후군 검사를 무료로 해주기도 합니다. 물론 내장 지방이 지나치게 쌓이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인병이나 대사증후군에 대한 공포 때문에 체중 감량에 대한 강박에 시달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다이어트가 반드시 건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건강관리의 중요한 지표로 삼는 또 한 가지로 체질량 지수 BMI가 있습니다. BMI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인데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18.5에서 25 범위를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조사 결과에서는 BMI 수치가 25를 넘는 사람들의 수명이 오히려 더 긴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2009년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40세 시점의 평균 기대 수명이 가장 긴 경우는 남녀 모두 BMI 수치가 25에서 3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BMI가 18.5 미만인 경우 평균 수명이 가장 짧게 나타났습니다. 두 집단의 수명을 비교하면 BMI가 높은 쪽이 무려 7년 정도 더 오래 산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시한 2006년 국민건강 영양조사 결과도 비슷합니다. BMI 25에서 29.9, 우리 기준으로는 비만 전 단계로 분류되는 집단이 가장 장수했으며 BMI 18.5 미만의 저체중 집단은 사망률이 무려 2.5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중노년층은 젊을 때보다 신진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체지방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조금 살이 붙으면 오히려 오래 살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여러 데이터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살쪘다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평균을 조금 웃도는 정도를 말합니다. BMI 35 이상인 고도 비만의 경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체중 조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까지도 살을 빼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분들만 보아도 60대 이후에는 약간 통통한 분들이 오히려 피부도 윤기 있고 활력이 돕니다. 반면 저체중인 경우 쉽게 피로감을 느낀다는 분들이 많고 주름이나 탄력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이 60이 넘었다면 평균보다 몸무게가 더 나간다고 해서 서둘러 살을 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체중계의 숫자보다는 지금 내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를 존중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짠 음식, 단 음식 어떻게 먹어야 할까? 이번에는 짠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상승한다는 이야기를 흔히 듣습니다. 하지만 의사인 제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통념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혈압과 건강 혹은 수면 간의 관계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지요. 흔히 고령자들은 혈압이 약간 높은 편이 오히려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혈압이 200을 넘는다면 관리가 필요하겠지만 160에서 170 정도의 수축기 혈압은 반드시 위험하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둘째,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신장이 나트륨을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이에요. 젊을 때에는 염분 섭취를 줄이더라도 신장에서 나트륨을 배출하지 않도록 조절해서 몸속에 나트륨 농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고령이 되면 염분을 섭취하는 데에도 나트륨이 몸 밖으로 계속 빠져나가 저나트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식장애가 일어나고 심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노년에게는 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겠죠. 나이가 들수록 단맛이나 짠맛을 더 찾게 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핵심은 동맥경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동맥경화가 진행되면서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좁아져 혈류가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 혈압이 어느 정도 높아야 혈액이 뇌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습니다.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이 지나치게 낮으면 뇌에 필요한 당분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고령자들은 다소 높은 혈압과 혈당이 필요하며 그래서 우리 몸도 자연스레 염분과 당분을 요구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노년에는 저염식과 저당식을 무조건 따르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맛있는 요리를 앞에 놓고 이런 음식은 건강에 안 좋을 텐데 하면서 고민하지 말고 부담 없이 즐겨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을 정말 보고 싶은가? 배우자에게조차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까지 스스럼 없이 드러낼 수 있는 친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관계를 소중히 지켜야겠지요.
하지만 지금까지 마지못해 혹은 습관처럼 이어온 관계라면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필요에 의해 꾸준히 챙겨온 관계, 혹은 자녀들 때문에 친분을 쌓아야 했던 사이처럼요. 연락하는 것이 썩 내키지 않고 불편하다면 인연을 억지로 이어갈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노후에 인간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건 무척 중요합니다. 타인과의 교류는 마음과 몸의 노화를 늦추고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의무감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되려 스트레스나 우울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가를 기준으로 관계를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상사나 선배로 만났지만 시간이 지나 진심 어린 우정으로 발전한 사이도 있겠지요. 그러한 경우라면 계속 좋은 관계로 남으면 됩니다. 하지만 습관처럼 무미건조하게 이어가는 만남이라면 미련 없이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60대 이후는 성격의 개성이 한층 뚜렷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혼자가 더 편해라고 느꼈다면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좋아집니다. 그렇기에 60대 이후의 인간관계는 원할 때만, 원하는 만큼만 이어가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즐거움과 위안을 주는 관계만 인생에 남겨놓으십시오. 불필요한 관계에서 오는 무게를 덜어낼 때 인생은 그만큼 가볍고 행복해집니다. 돌봄 시설이 효자 노릇한다. 개인이 하는 돌봄과 공공시설의 돌봄 사이에는 분명한 질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고령의 부모를 돌보다 보면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특히 배변 처리 같은 문제는 일상적이면서도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시설에서는 이러한 부분조차 하나의 업무로 여기기 때문에 돌보는 쪽도 돌봄은 받는 쪽도 부담이 덜합니다. 그 밖에도 숙련된 전문가가 훨씬 수월하게 해낼 수 있는 업무가 많습니다. 오랜 시간 고령자와 그 가족을 지켜본 경험을 비추어 보자면 맡길 수 있는 부분은 시설이나 공적 서비스에 위임하고 자녀는 한 달에 몇 차례 부모를 찾아뵙는 정도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녀가 여럿이라 해서 문제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내에서 돌봄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반드시 불균형이 생깁니다. 한쪽은 매일 부모를 가까이에서 돌보고 다른 쪽은 가끔 들러 인사만 하는 식으로 역할이 분리되기 쉽습니다. 당연히 돌봄의 무게를 짊어진 쪽은 점점 지쳐가고 밖에서 지켜보는 쪽은 상황을 낙관적으로 해석하기 마련입니다.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힘들다고 하지? 이러한 말은 갈등의 불씨가 되곤 하죠. 물론 요양시설도 때때로 노인 학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해서 뉴스에 오르내리곤 합니다. 그런 뉴스를 접하면 덜컥 겁이 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만큼 드문 일이기 때문에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것이고 사회적인 파장도 큰 것입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돌봄 종사자에 의한 학대 사건은 2097건이었지만 가족이나 친족에 의한 학대는 무려 17,281건에 달했습니다.
숫자로만 봐도 가정 내 학대가 시설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례까지 고려하면 실상은 더 심각해질 수 있지요. 그러니 우리 가족만은 다를 것이라는 생각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태도일 수 있습니다. 돌봄은 감정만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돌볼 것인가 라는 질문에 앞서 가족 모두가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 몸과 마음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얘들아, 내 재산은 나를 위해 모은 거란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과 같은 초고령 사회에서는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겠다는 발상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젊었을 때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이가 들수록 내 재산은 나를 위해 쓰는 것이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법일지 모릅니다.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나를 돌봐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2명의 자녀 중 1명만이 부모를 돌보고 다른 1명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는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유언장을 남긴다 해도 유류분이라는 법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며 유언, 무효소송이 제기되어 형제 간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치매 증상이 있던 아버지를 오랜 기간 정성껏 돌본 자식이 아버지가 전 재산을 나에게 주겠다고 하셨다라고 주장해도 다른 형제가 나서서 그땐 아버지가 이미 판단 능력이 없었다며 소송을 거는 상황이 현실에서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그러니 돌봄을 염두에 두는 것이라면 자녀에게 기대기보다는 차라리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는 편이 훨씬 합리적일 것입니다. 요양원을 가기로 마음먹었다면 자녀 눈치 보느라 등급이 낮은 시설을 선택하지 말고 내 마음에 드는 좋은 시설을 고르십시오. 재산은 자녀를 위해 모아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삶을 지키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 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60에) 반드시 지켜야 할 루틴 하나. 60 이후에 반드시 들여야 할 습관을 하나 꼽자면 단연 산책입니다. 매일 산책하는 습관을 들였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근력은 물론이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체력을 유지하는데 꾸준한 일상의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실내보다는 실외가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가 감소하는데요.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 무기력감이나 우울감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이를 예방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 둘째는 한낮의 햇볕을 자주 쬐는 것입니다. 햇볕을 받으면 세로토닌이 자연스럽게 분비되며 기분이 한결 가벼워지고 안정됩니다. 만약 외출이 힘든 상황이라면 창문을 활짝 열고 햇살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걸음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하루 1만 보는 걸어야 한다라는 말을 흔히 듣지만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차로만 움직이고 잘 걷지 않았는데 지금은
의식적으로 걷는 시간을 늘려서 하루에 적어도 3,000보 정도는 걷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몸이 달라지는 것을 충분히 느낍니다. 처음부터 너무 높은 목표를 세우기보다 본인의 컨디션과 상황에 맞춰 조금씩 걸음수를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검진을 맹신하지 말자.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건강검진을 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미리 확인해서 그것들이 원인이 되어 생길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려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건강검진 결과로 나온 수치가 반드시 내 건강을 정확히 반영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결과 수치가 좋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음에도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건강검진 시스템이 정상 수치를 절대 기준이 아닌 상대적인 통계 수치를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건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상하 95% 범위에 해당하면 정상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5%를 비정상으로 판정하는 식입니다. 이처럼 통계적 평균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기준으로 정상 여부를 판단하다 보니 정상 범주에 있어도 위험 신호를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현재 건강검진에 활용되는 수치들 가운데 과학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확보된 항목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혈압이나 혈당 수치가 지나치게 높으면 장기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주리라는 점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서는 수치가 다소 높거나 낮다고 해서 실제로 비정상인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판단할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건강에 안 좋다는 말은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실제로 콜레스테롤 수치와 질병 사이에 뚜렷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다시 말해 숫자 하나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치 자체보다도 그 수치가 내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실제 생활에서 어떤 불편이나 이상 증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입니다. 숫자는 참고 자료일 뿐 건강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 본문 들으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워낙 쉬운 말들로 되어 있어서 금방 이해하셨을 텐데 그래도 제가 한번 더 정리해 볼게요. 나이값을 하라고? 왜? 싫어.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 자신에게 부끄러운 일 따위는 없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이런 소리 이제는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뭐였더라? 남은 돈 자식들한테 남기려고 애쓰지 말고 그 돈으로 내가 갖고 싶었던 거, 가고 싶었던 거 뭐든 하십시오. 저자가 그랬죠? 저질러 버리라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고요. 이제부터는 자신에게 자유를 허락하십시오. 예순이면 자식들은 다 독립했고 부모님은 곁을 떠나셨을 수도 있어요. 노후가 불안해지는 나이이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이야말로 진짜 나만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사람도 돈도 시간도 이제는 나를 위해 써야 할 때.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주변도 밝아지니까요. 그러니까 참지 말아요. 이제는 진짜 참지 마십시오. 저는 이 책에서 그냥 이 문장만 자꾸 맴돌아요. 이제는 그만 참자고요. 책에서도 나왔지만 과학적으로 조금 통통한 사람이 더 건강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60 넘으면 다이어트 이제 그런 거 그만하자고요. 몸이 원해서 짠맛 단맛을 찾는 건데 그것도 너무 억지로 참아가면서 얼마나 더 오래 살겠다고 저염식 저당식으로 사느냐고. 지나치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몸이 원하는 걸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별로 보고 싶지 않았는데 습관적으로 만나야 했던 사람들 있죠. 어떻게 하라고요? 이젠 정리하십시오. 내키지 않는 모임이라면 억지로 이어갈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만큼만 함께하면 됩니다. 자식들이 나 돌봐줄 거라는 기대, 그거 내려놓으셔야 해요. 요즘은 돌봄 시설이 정말 잘 되어 있잖아요. 그냥 내 몸 하나 맡기고 자녀는 한 달에 한두 번 얼굴 보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나도 편하고 자식도 편한 거리. 그게 진짜 현명한 관계입니다. 건강검진 너무 맹신하지 마십시오. 의사인 저자도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봐왔지만 검진 수치라는 게 생각보다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된 게 많지 않다는군요. 검진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수치는 나쁜데 오랫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지내는 사람도 많답니다. 그러니까 숫자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지금 내 몸의 목소리에 조금 귀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책에 전하고자 하는 건 단순했습니다. 나이 60,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 그게 전부인데